외환관리법이 있잖아요.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할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1만 달러 이상 할 때는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추적을 하기가 되게 힘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일반 환전소에서 거래되는 수용이 많아졌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다 개인 지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 3자한테 맡겼는데 이 거래소가 관리를 잘못해서 혹은 문제가 생겨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이 자산을 보상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나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근데 개인 지갑은 관리해주는 3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관리로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면 이 자산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루트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는 이제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이런 과정을 또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게 이제 뭐 최근에 자주 나온 뉴스이긴 한데, 신고 없이 이제 85조 원이라는 돈이 거래가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코인 환전소 곳곳에서 영업 중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이게 내용을 뉴스에서는 되게 이제 단편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주로 이 거래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 가격이 안정화된 이제 암호화폐고요. 그게 달러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격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도 받고 있고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삼을 정도로. 근데 이게 암호화폐다 보니까 기존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 간 지갑을 통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단순히 우리가 도박을 했다, 뭐 불법적인 걸 했다, 이런 면에 좀 포커스가 맞춘 이렇게 기사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을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글로벌적인 큰 흐름이고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그게 왜 달러 기반 안정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뭐 자녀한테 이제 돈을 보낼 때나 무역에 쓸 때나 또는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한국에서 원화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약간 양성화된 곳이 사실 그게 덜 마련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뭐 돈을 넣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보통 우리 테더가 대표적이거든요. 테더를 USDT죠. 바꿔서 이걸 해외에 보내기도 하면 이 내역들이 다 기록에 남아요. 추적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금 뭐 법인이나 기관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기업이나 좀 큰 규모 금액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이용 못 한단 말이에요. 계좌를 못 만드니까, 개인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하나의 뭐 좀 인가된 서비스는 회사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OTC, 장외 거래라고 하는데,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원화를 이 테더로 바꾸는, 원화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가가 안 나요. 안 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도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담아줄 수 있는 하나의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어떻게 이게 장외거래, 환전소 같은 곳에서 큰 돈을 주고 암호화폐를 바꿔서 해외를 보내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근데 여기서도 정확히 짚어보면 이제 우리가 외환관리법이 있잖아요. 해외에 이제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할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1만 달러 이상 할 때는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추적을 하기가 되게 힘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여쭤보신 것처럼 수요는 많다 보니 이런 음성적으로 일반 환전소에서, 그 환전소 중에서 불법도 있겠죠. 거래되는 수용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줄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코인을 개인 지갑에 둬라.
거래소에 두지 말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라. 근데 그것에 대해 왜 그런지, 실제 뭐가 중요한지 이걸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개인 지갑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인 쪽을 계속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다 개인 지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에 가서 내 계좌를 만들고 내 계좌를 내 신원 정보를 다 주고, 이게 KYC라고 하죠. 문제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의 개인 지갑을 통해 나의 지갑 주소를 만들 때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다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개인 지갑에 내 개인정보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암호화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이제 하셨던 질문은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개인 지갑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니면 그 반대면은 흔히 아시죠? 국내 총 5대 거래소가 있는데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두고 관리하는 방법, 또는 내가 개인 지갑을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두 개 중에 어느 가 더 좋냐, 다 장단점이 좀 사실 있거든요. 암호화폐 지갑,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놓게 되면 편한데요. 이런 건 있어요. 2019년 12월이네요. 그때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한 34만 이더리움 정도 됐는데 그게 당시의 시가로는 한 580억 정도 됐었고요. 그 전 한 해 먼저 2018년도에는 빗썸이 또 해킹을 당했어요. 그것도 한 300억 원 규모가 넘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마운트콕스라고 하는 글로벌 거래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거래소는, 이제 업비트와 빗썸은 그렇게 해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이 고객들한테 전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그 피해를 뭐 따로 전가받지 않고 잘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조치할 수도 있지만 마운트콕스 같은 경우는 80만 개 비트코인이면 그 당시에 글로벌 비트코인의 거의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파산을 해버렸어요. 파산을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3자한테 맡겼는데 이 거래소가 관리를 잘못해서 또 혹은 문제가 생겨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이 자산을 어떤 곳은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은 이제 보상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나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면이 첫 번째 있고, 또 하나는 거래소는 결국 제3자에 맡겨두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검열이라고 하는데 내 자산이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금융기관에 보관된 나의 하나의 자산이니까 동결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거래소 안 빼주는 거죠. 그런 우려도 사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자산금이 쌓이면 개인 지갑 옮겨서 보관하라고는 하는데요. 이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개인 지갑은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관리. 좀 더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비밀번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래소 고객센터 통해서 비밀번호 찾기나 통해서 다시 살려서 내 자산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개인 지갑은 관리해주는 3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관리로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구실, 나의 관리 미스를 통해서 비밀번호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다면 이 자산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좀 장단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결론을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소액일 때는 그냥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개인 지갑을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내 자산의 규모가 꽤 커졌을 때는 관리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배운 상태에서 개인 지갑에 같이 보관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 가장 좀 베스트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아닐까. 소액일 때부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낫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낫냐, 또는 트레이딩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 근데 두 가지 부류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단타해야 된다, 코인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이드나 조언을 해주시는 트레이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코인도 하나의 이제 자산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를 하는 자산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죠? 이분이 한 80년 넘게 증권가에 몸을 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깨달은 나름의 한 문장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책에 있는데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0여 년간 증권계에 몸담아 왔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은행과 브로커 있죠? 여기서 브로커면 금융기관입니다. 증권사 포함해서 은행과 브로커들은 그들의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단타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단타를 해야 그들이 수익을 벌잖아요. 수수료 수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단타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거래 환경들을 만들어 놨죠. 들어가면 꼭 단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타를 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하우스, 그 수수료를 받는 그곳이 가장 큰 돈을 벌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투자의 원리 중에 그냥 어떤 자산과 상관없이 관통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를 하는 겁니다.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 물론 좋은 자산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좋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 잘 찾아야겠죠.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산이거나 아니면 공급이 굉장히 한정된 자산이라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마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 암호화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희소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있고요. 가치 저장 역할을 하는, 또는 거의 약간 기술주처럼 이런 어떤 공급이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술로서 어떤 테마를 타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또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보다는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과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은 단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좋은 자산 중에 하나고, 이런 자산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구분해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지갑 만들기,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셀프 커스터디가 뭐냐? 사용자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3자에 맡겨서 보관하지 않고요. 여기 제3자라고 하면 거래소, 뭐 은행, 한국은 은행이 보관해주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도 가상자산 보관하거든요. 은행, 커스터디 전문 회사, 수탁 전문 회사들이죠. 이런 곳에 맡기지 않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라고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거든요. 프라이빗 키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방식을 셀프 커스터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와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것의 장점은, 그러니까 제3자를 안 믿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존을 해서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 있잖아요. 금을 예로 들어보면 금이 투자하기 위해서 금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실물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 ETF에 투자하는 거는 편하죠. 편한 대신에 하나의 금융사에서 실제로 금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증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자산이고, 그 자산은 내가 있는 국가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동결이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전쟁 같은 거 생겼으면 이런 금융자산들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실물금은 다르죠. 내가 금고에 넣어두어 있는 실물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실물금 내가 움직일 수 있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금융 등기된 자산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실물 자산들을 실물금처럼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고 있는 거는 내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내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 거는 내가 실물금을 우리 집에 금고에 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 지갑에 두고 있으면 트럼프가 오더라도 지갑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동결하거나 갑자기 뺏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한테 있으니까요. 집에
금고에 금을 넣어놨는데 금고 키를 잃어버리면 이 금을 못 빼잖아요. 뭐 그럴 때는 금을 어떻게라도 부셔서라도 빼긴 하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개인 지갑에 넣어놓은 나의 개인 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이걸 찾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부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런 장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 이런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하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USB 같은 곳에 비트코인을 담아서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게 내 지갑이라고 하고 뭐 인터넷, 컴퓨터 연결해서 비트코인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비트코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을 것 같은, 물리적으로 들어있을 것 같은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장부 위에 이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이게 인터넷상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은 비트코인을 담는 주머니가 아니라 그 인터넷상에 기록된 비트코인에 대한 데이터를 지갑에는 비밀번호가 담기거든요. 프라이빗 키. 이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기록을 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송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은 그렇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지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공개 키라고 하는 게 있고 지갑 주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은행으로 보면 계좌번호와 같습니다. 지갑 주소는. 그리고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어요. 개인 키라고도 불러요. 프라이빗 키는 우리 은행으로 따졌을 때 비밀번호와 똑같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은행 계좌에서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어야, 개인 키를 갖고 있어야 비밀 키라고도 부르고요. 비밀 키를 갖고 있어야 이제 그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제 친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비트코인 받을 때는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 되죠. 우리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것처럼. 근데 돈을 누구한테 보낼 때는 이 비밀 키를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밀 키를 보관하는 보관하는 장소가 비트코인 지갑입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그게 구분되어 있고 아마 공개키라고 하는 여기 질문에 개인키와 공개키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시는 것처럼 공개키란 게 나오는데 사실 공개키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알 필요는 없는데 개인키가 비밀키이고요. 이 개인키를 가지고 만드는 게 공개키고 이 공개키를 가지고 생성하는 게 지갑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만들려면 우리가 계좌번호를 만들려면 이 공개 키를 가지고 지갑 주소를 만드는 거죠. 계좌번호는 지갑 주소고 계좌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 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공개 키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개인 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이 비트코인 지갑에서의 약간 핵심적인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 비밀키 잃어버리면 이 인터넷상의 블록체인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있는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밀키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게 지갑이에요. 지갑을 우리가 또 월렛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월렛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에도 있지만 이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차이가 뭐냐? 핫월렛입니다. 핫월렛.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요.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오프라인 지갑입니다. 그 각각의 지갑은 이제 이 프라이빗 키, 나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하나의 형태인 거고요. 그럼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안전할까요? 핫월렛과 콜드월렛. 딱 생각해보면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게 뭔가 안전해 보이잖아요? 해킹도 안 당할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USB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콜드월렛입니다. 대표적으로. 종이 지갑 들어보셨나요? 종이 지갑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프라이빗 키가. 이것도 인터넷과 연결돼 있잖아요. 다 콜드 월렛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메타마스크나 뭐 트러스트 월렛이나 이렇게 주요 이렇게 비트코인 지갑들, 암호화폐 지갑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핫 월렛, 소프트 월렛이라 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거래소들이 고객의 자산을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이 고객의 자산 중에 80% 이상은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세요.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지갑에 보관을 하세요. 즉 해킹을 당하더라도 이 나머지 핫 월렛 정도로만 노출되게 이라는 거고, 그럼 핫 월렛을 하지 않고 다 콜드 월렛에 보관하면 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콜드 월렛은 단점이 번거롭죠. 불편하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 자산을 전송할 때마다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제 이 콜드 월렛을 갖고 와서 또 연결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핫월렛을 같이 좀 활용하는 면이 있고, 핫월렛에 너무 보유비중이 높게 되면 해킹에 좀 위험을 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라는 게 또 이제 법에 있는 가이드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세요. 콜드 월렛에 이 콜드 월렛을 잃어버리면, 아마 이렇게 암호화폐 지갑 한다고 콜드 월렛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분실해버리면 비트코인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시네요. 그게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그 아까 비밀번호 개인 키 있잖아요.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랑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트코인이 없어진 건 아니죠.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 키를 찾으면 잃어버렸다가 어딘가에서 또 찾으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키 자릿수가 문자 숫자열로 돼 있어서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키를 복구하기 위해서 시드 문구가 이렇게 최초의 지갑을 만들 때 부여가 되는데, 이 시드 문구는 보통 단어로 되어 있고 0단어로 주로 되어 있고 12자리에서 24자리의 0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이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어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 인터넷 서비스 같은 가입할 때 비밀번호 만들 때 힌트 입력하라고 그러잖아요. 힌트 이러면 내 고향은 이렇게.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 할 때 그런 힌트들을 좀 넣으면 나중에 비밀번호 찾기가 쉽게 바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시드 문구와 그런 똑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최초 지갑을 만들 때 이제 개인 키는 어차피 이제 긴 문자로 돼 있어서 이거 못 외우기 때문에 이 시드 문구 형태로 주고요. 시드 문구는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고 이 개인 키를 복구할 때만 시드 문구를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인 키를 잃어버렸더라도, 콜드 월렛을 잃어버렸더라도, 이 USB 형태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러면 개인 키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시드 문구만 잘 갖고 있으면 새로운 콜드 월렛을 사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갑을 사면 너 새롭게 만들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복구할래? 그래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누구한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 문구를 갖고 있으면 괜찮다, 이거고요. 그럼 시드 문구를 잘 관리해야겠죠. 보통 시드 문구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데 좀 보관을 하거든요. 이걸 잘 보관을 해야 되고, 시드 문구랑 개인 키를 둘 다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둘 다 분실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 다 분실하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이거든요. 총 발행량이. 근데 이렇게 개인 키와 시드 문구를 다 잃어버려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의 비트코인이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이야 비트코인 한 개가 뭐 1억 5천이고 하니까 진짜 온 공을 다 들여서 이렇게 보관하겠지만,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50만 원, 10만 원, 만 원 할 때는 그저 뭐 대충 관리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피 우리는 지금은 되게 비트코인 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키, 시드 문구, 뭐 이런 콜드 월렛 활용,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코인 보관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코멘트를 드리면, 가장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갑을 샀어요. 지갑을 사서 주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시드 문구 12자리 또는 24자리를 딱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이에 적어요. 종이에 적으라고 돼 있거든요. 1번 뭐 애플, 2번 뭐 이렇게 주어진 거 딱 적어요. 이게 비밀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잊어버릴까봐, 우리 습관이죠. 저도 방금 주차해놓고 올라오면서 주차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또 관리를 해요. 비밀번호를 핸드폰에 찍어놨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핸드폰은 이미 우리가 클라우드나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해킹 당하거나 피싱을 당하거나 하면 내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거예요. 이건 2단계 인증도 없어요. 이 비밀번호만 알면 그대로 내 자산을 다 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량이 적을 때 빼가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보통 본인의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처음에 발견 못하죠. 나중에 그 지갑에 한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쫙 많이 해놨는데 그때 싹 빼가 버린 생각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절대 이 시드 문구를 적고 핸드폰을 찍어서 핸드폰을 보관하면 안 된다. 그냥 이건 오프라인 자체로
자기가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드 문구를 적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새롭게 다시 지갑 생성 또 하세요.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지갑 시드 문구를 알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지갑 주소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아졌을 때 혹시나 이 사람이 알고 있어서 싹 빼가면 답이 없거든요.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하면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시장을 가지고 좀 다뤘고요. 저는 2017년도부터 이쪽 시장 내에서 계속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좀 경험을 해보면 결국 투자 방법도 귀결이 많이 되긴 합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꾸준히 전략적으로 사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익이 많은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들 흔하게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방법을 계속하면서 결국 잃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결국은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모으는 투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특히 이 시장에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적게 사주기도 하고 시장이 과매도 구간일 때는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 세이빙 서비스 좀 검색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 너무 좋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봐야겠네 해서 거래소만 들어가서 바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심해서 본업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제대로 못하시고 초반에는 큰 손실로 교훈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세장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노출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또 비트세이빙 또는 댓글에도 있으니까 들어와 보셔서 한번 보시고 무료 이용 기한도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투자도 성투하시고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장우의 비트코인 저금통입니다. 이런 내용들 실시간 내용들을 또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있는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